예,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과 범진보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과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을 상정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데요. 먼저 관련 발언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에서는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이제 먼저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카드를 내미는 건데요. 어제 있었던 이 방송법 상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민주당의 야욕이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문화방송 사장 임기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을 바꾸지 못한 이유는 그 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이 사실상 2인 체제로 마비를 시켰기 때문에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일부러 행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 정권에서 사장을 바꾸지도 못한 겁니다. 알박기 인사가 4년이나 사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활용해서 목리를 부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방송 3법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국민들께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휘하, 지휘권 아래에 있는 직능단체들에게 사장 임명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단이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라고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그 해결책으로서 정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 민주당과 깊게 결탁되어 있다라고 사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민노총이 언론을 장악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에 민노총 주도로 편성된 방송만 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송 장악과 독재 서막이다라고 저희가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군소 야당 포지션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안타깝고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론 장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좀 총체적인 실패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첫 주자로 나섰던 신동욱 의원은 일단 방송법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의장님의 제지를 받고 또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방송법, 이거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인사 추천권을 분산하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또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는 구성원들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은 이것이 민주당 방송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아마 국민들께 각인된 기회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했던 필리버스터였을 텐데요. 그때 국민들께서는 밤샘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보시고 또 그중에서 짧은 동영상을 추출해서 어떤 소위 짤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밈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의석 때문에 테러 방지법의 통과를 막지는 못하는 전술적 실패를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략적 성공은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의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의무 방어전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박민영 대변인께서 이 법이 뭐 민노총과 연관돼서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예. 앞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면서 비판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봉투법 등 나머지 법안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강대강 구도를 좀 녹일 만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뭐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강대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죠. 지금 민주당이 정권과 다수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토론조차도 표결로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공산당이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국회 내 수기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입법 폭거가 계속되는 한 이 국회 내 대치 상황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의 주도권을 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야당 그 대표단을 예방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악수조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이런 여당 대표를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국이 예상이 되고요. 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민노총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란봉투법을 쉽게 요약을 하자면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법안입니다. 민노총이 그 관련된 법에 대해서 쟁의 요건, 이유, 기간, 사유들을 명확히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하게 막는 것이 노란봉투법이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민노총을 떠받들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방송 3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노조 중심적으로 직능단체들이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심지어는 편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법의 내용인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결과적으로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편성한 방송만 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민노총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저희는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과 결별, 절연하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전체 국민들께서 그렇게 그 탄핵의 강을 건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고 건강한 보수로 돌아왔을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어제 취임 이제 첫 회의에서 개혁의 속도전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라면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위원장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매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민주당이 과거 실패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 걱정이 큽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사실 정권 초반에 그 임대차 3법이라거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과격하게 추진을 했다거나 81만 개 공공일자리 정책, 탈원전 정책 같은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모두 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임기 3년 차부터 부랴부랴 꺼내든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과 기관을 악마화하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건데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심지어 지금은
집권 1년 차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3개월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정광석화처럼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수기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실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비단 저희 야당만 걱정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그 당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메신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명심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지금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속도전을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을 강조하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정 관계 좀 자중 질환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여당 내에서 견제 목소리가 나와줘야만 하고 정권이 특정 세력, 특정 지지 기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통치를 하고자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 이런 폭주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정 관계가 그렇게 간극이 벌어지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신임 대표가 현충원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세계 특위의 위원장을 발표하셨는데 뭐 강경파다, 뭐 독한 라인업이다. 뭐 이런 그런 언론의 평가들이 있는데 정말 적임자를 잘 선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영배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은 2020년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탈당까지 하면서 그 의지를 가졌던 분으로 검찰개혁 4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잘 완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은 뭐 평생 언론개혁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근간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잘 처리하실 거로 그리고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죠.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대법원 파기 환송 때 그 문제를 많이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요체로 하는 법원 조직법을 잘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독재 선언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꿈꿨던 그런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그런 원내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은 뭐 친위 쿠데타에 부역했다 이런 표현은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도 없을 뿐더러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난 공천에서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과 경선 경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프레임을 잡기도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최근 발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자해적인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오히려 전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까 현충원을 방문해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예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민주가 있으며 통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언론중재법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를 먼저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탄핵 국면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을 제기를 했으며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론자도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김어준 씨의 일인 그 인터넷 그 언론사를 출입 기자로까지 등록을 시켜줬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민주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정 간의 자가당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발언에서는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보여왔던 그런 탄핵 국면에서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언행이 불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만 간단하게 지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좀 두 분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두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또 민주당 내 이견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을 향해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정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네,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발언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비판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좀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좀 쟁점 사안인데요. 어제 정청래 당대표는 신임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2개의 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관련한 이 세제 개편에서 조금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 수구의 민주주의의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10억으로 볼 때, 50억으로 볼 때 각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그 의견을 내는 거는 그런 건강한 토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이견을 좁혀가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제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원들이 각기 목소리를 낼 경우 다소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개로 충분한 수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좀 또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를 펼치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빌미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그 많이 회복이 또 됐고 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세에 들어섰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도 이 세제 개편안과 대주주 요건 변화와 주식시장 급락 사이에 선후 관계는 확실히 있지만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물론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걸 너무 과장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관련해서 상향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세제 개편안과 증시 폭락의 인과성이 없다라고 처음에 발뺌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루 만에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자기 모순적이라고 제가 좀 짚어드리겠고요. 지난 금요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 때 3.88%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이게 역대 4번째로 많은 폭의 폭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수 국내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외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양이 된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내내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떨어질 요인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시가총액이 116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국내 소비 여력 자체가 8.1조 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각 15만 원씩 소위 현금을 뿌리면서 부양한
부양에 썼던 예산이 8.1조 원이거든요. 8.1조 원을 들여서 증시를 경제를 부양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시 폭락으로 8.1조의 소비 여력이 날아갔다라고 하면 정말 조삼모사도 못 되는 거거든요. 물가는 올랐고 부채도 늘었고 이자도 높아졌는데 오히려 증시 폭락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권의 실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관념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주들의 세금 요건을 높인다라고 하니까 부자 감세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그 세금의 기준점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을 걷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면 대주주가 아닌 것이 되고 합법적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판단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연말마다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한 것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다름 아닌 대주주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이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와 서민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상생해야만 경제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상식부터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통령실도 굉장히 난처하고 민망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을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보도된 것이 아니라 발표를 한 것이에요. 국회에 공을 던진 상황인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철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숙의되지도 않은 정책들을 무자비하게 추진했다가 또다시 국민들께 많은 폐를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 정권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야당 말도 많이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두 분 말씀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도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후 중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약 19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을 거쳐 지금은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연단에서 방송법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하면 무제한 토론이지만 제적 의원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표결을 통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그 기준인 179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후 4시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곧바로 방송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며 본회의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오후 중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방송 3법을 방송장악법,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세제 개편안에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은 국회 청원 등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세제 개편 관련 목소리를 두루 듣고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새 대표로 뽑힌 정청래 대표,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는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우 의장의 비상계엄 당시의 결단과 행보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언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선 우 의장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우 의장의 실천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합니다. 점심 직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후에는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지도부 등 여권 지도부를 두루 만납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은 오늘 일정에서 빠졌는데요. 앞서 정 대표는 내란과 관련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는 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날을 세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엔 사면 관련해서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는 뭐 조국 전 대표라던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면 요구가 있어 왔는데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의 문자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되면서 정치인 사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야당 지도부의 이제 문자 메시지에 야당 측 이제 과거 인사들의 이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치인 사면 가능성도 이번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은 폐지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원내대표께서도 사실 뭐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사용하면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사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게 끝이냐라고 되물어보면서 더 많은 좀 민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사실 제안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 좀 민망한 장면을 노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사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모든 대통령들이 특별사면권을 발동을 하면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특정 진영의 인사들만 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특정 정파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특히 이제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그런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면까지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과거 관례였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련 또 인사들을 함께 사면 복권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가까이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행이기는 하나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야당과 정부가 협잡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논의가 촉발된 만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이제 범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양측 모두가 함구하고 이번엔 최대한 그 권한을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전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가리고 또 보호 필름도 붙이고 하는데 그 이데일리 기자가 정말 땡겨서 순간 포착을 잘해서 찍었구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대통령 그 사면권은 정말 고유 권한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과 그리고 끝으로 좀 특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해서 추후 소환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중 예상이 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제인치를 법령상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구치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한다거나 폭력 행사를 한다거나 뭐 기물 손괴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그 자체로 동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전혀 특수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한 것은 이런 내밀한 이야기들을 언론에 공표한 김건희 특검이겠죠. 이런 것들이 본인들도 실제 그 강제인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본인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500억이나 쓴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좀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상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원래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그마저도 이런 피고인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다 구구절절 국민들께 알리라고 허용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헌법적이고 반법령적인 저는 발상이었다,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강제인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언론과 국회에서 그런 그 전직 대통령의 속옷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이런 좀 부끄럽고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화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전하겠습니다. 강제 인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뭐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향후 좀 소환 조사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근데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윤석열 특검이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예.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은 되고 윤석열은 안 되는가? 2017년에는 되고 2025년은 안 되는가? 그 이중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구차한 변명들이요. 그 윤석열이 내놓는 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수위를 벗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사실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1차 체포영장 시도 때 그 바디캠으로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서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 파충류라는 그런 냉소적인 조롱도 나오고 있고 이 무더위에 국민들의 어떤 분노 지수를 높여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이불로 둘둘 말아서 보쌈을 하던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또 외신에서도 이제 언더웨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정말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고 정말 전직 대통령의 그런 부끄러운 행보에 왜 우리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가라는 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